1912년 식민지 조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제국의 통치 기반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음모가 있었다는 발표가 나옵니다. 아서 저더슨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105인 사건, 100명이 넘는 지식인들이 연루되었던 이 사건,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긴 외투 아래 권총이나 단도를 준비한 채, 이게 당시 일본 검찰이 주장했던 암살 계획의 한 장면입니다. 와, 이 한 문장만 들어도 뭔가 서늘한 긴장감이 확 느껴지죠. 대체 누가, 누구를, 왜 노렸다는 걸까요? 자,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19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선을 통치하던 일본 당국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발표를 하는데요. 바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암살 음모를 적발했다는 거였죠. 아니 근데 그 혐의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목사, 교사, 이렇게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 100여 명이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믿기 힘든 고발이었죠. 이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런 고발이 나왔을까요? 그 배경을 알려면 당시 일본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부터 봐야 해요. 막 조선을 병합한 일본 내부에서는 앞으로 조선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이걸 두고 아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일본에는 크게 두 세력이 맞서고 있었어요. 한쪽은 문치파. 이 사람들은 좀 부드러운 정책으로 조선인의 마음을 얻자, 이렇게 주장했고요. 반대편에는 무단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은 완전 달랐죠. 철권,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힘으로 그냥 꽉 찍어 눌러서 복종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연이어 터진 암살 사건들이 이 모든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미국인 고문 스티븐스가, 그리고 초대 총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인의 손에 목숨을 잃자 일본 내 여론은 강경책을 주장하던 무단파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게 됩니다.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불신과 의심은 마치 독버섯처럼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의심의 화살은 왜 하필 당시 빠르게 성장하던 한국의 기독교 공동체를 향했을까요? 여기에는 일본 당국이 두려워했던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5만 명. 이게 당시 조선의 기독교인 숫자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일본 당국의 눈에는 이 거대한 집단이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난 유일하고도 강력한 전국 조직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잠재적인 위협으로 느껴졌던 거죠. 당시 교회에서는 이런 찬송가가 널리 불렸다고 해요.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전쟁터로 행진하듯 앞으로 가자. 바로 여기서부터 비극적인 오해가 시작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던 일본 경찰의 귀에는 이 찬송가가 영적인 싸움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무기를 들고 싸우자는 혁명 선동가처럼 들렸던 거예요. 정말 두려움이 낳은 무서운 착각이었습니다. 오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설교했더니 이걸 일본에 대한 저항으로 보고를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교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사를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건강에 안 좋으니까 정부 담배 공장에서 일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마저 반역 행위로 물렸다고 하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었죠. 자, 결국 이 의심은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의 체포로 이어졌고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재판 시작부터 좀 이상했습니다. 과연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들이 터져 나왔죠. 검찰이 내세운 증거요? 딱 하나였습니다. 딱 하나. 바로 피고인들의 자백. 총이나 칼 같은 물증도 범죄를 모의했다는 증거도 없었어요. 오직 밀실에서 받아냈다는 그 자백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법정의 문이 딱 열리니까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피고인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했던 자백을 전부 뒤집어 버린 겁니다. 검찰이 유일하게 의지했던 이 사건의 토대가 그야말로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끔찍한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백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 끝에 나온 거짓말이었다고요. 하지만 자신들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줄 증인 신청은 번번이 기각됐습니다. 심지어 기가 막히게도
법정 통역사가 고문에 대한 증언을 일부러 빼먹거나 엉터리로 통역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말이 안 됐는지는 이 비유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백 내용에는 당시 조선에서 존경받던 미국인 선교사들도 공모자로 언급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당국은 정작 그들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 점이 바로 자백 자체를 믿기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온갖 논란으로 가득했던 재판, 마침내 판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일본 사회조차 아주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증거와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05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판결에 가장 날카롭게 비판의 목소리를 낸 곳 중 하나가 바로 일본 내무였다는 겁니다. 도쿄의 유력 신문이었던 지지신보는 법원이 총독부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사법부의 존엄성을 잃어버렸다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이 단지 식민지의 문제를 넘어서 일본 자체의 문제라는 걸 보여준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사건은 이제 끝나지 않은 싸움이 됐죠. 이 재판은 한반도를 넘어 일본의 사법 시스템 전체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거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입니다. 한 세기가 훌쩍 지난 이 역사적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꽤나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국가 안보라는 큰 명분이 한 개인의 정의와 충돌할 때 우리가 치러야 할 궁극적인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